네, 달이 바뀌었습니다. 새 달 11월 첫째 주말에 연블리의 비밀노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이 돼서 조금 흐름이 바뀔 수 있을까요? 오늘 여미사님과 가장 많이 짚어보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주제인데요. 10월 말은 좋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게 10월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지금 몇 달째 이러고 있어서 너무 좀 답답합니다. 근데 이제 좀 걱정되는 건 미국도 좀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 들어와서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이제 목요일 기준으로 하루에 막 3% 가까이 급락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정말 그동안 7주 연속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이제 꺾이고 있어서 미국의 좀 하락 압력이 좀 나오는 상황에서 좀 걱정되는 건 이제 한국이 좀 버틸 수 있을까. 요게 조금 이제 걱정되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네, 미국의 하락 압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지난주 연블리 비밀노트 열어보면서도 미국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보고 얘기하자라고 했는데 있었잖아요.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러면 그 실적 발표하고 영향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 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 빅테크는 또 복잡한 게 뭐냐면 이제 증시를 보면 사실은 이렇게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그때 하루에 막 2.8% 빠질 이유까지는 아닌데 지금 일단 가장 큰 우려는 좀 많이 올랐다는 게 좀 일단 그게 좀 큰 이유고 팔고 싶은 사람도 많겠죠. 아무래도 이제 워낙 오르다 보니까 차익 실현. 그 눈높이가 되게 높아요. 이번에 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또 아마존, 애플 빼고는 제가 봤을 땐 실적이 다 좋거든요. 다 좋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 발표하고 6% 급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시장의 눈높이는 이제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매출액을 발표했는데 매출 성장률이 33% 나왔거든요. 엄청난 성장입니다. 이 분기에 33이고 예상이 한 28이었으니까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알파벳도 구글도 지금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35% 성장. 예.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빠졌냐? 4분기에 성장률이 31로 줄어들 거래요. 그러니까 33에서 고작 2%인데 이게 악재가 되냐면 시장 눈높이가 되게 높아요. 더 높게 올라가야 된다. 약간 이러다 보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주가가 워낙 좀 이제 그동안 고공행진을 했기 때문에 그 눈높이에 좀 못 맞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빌미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이제 미국 증시가 이렇게 좋은 실적이 흔들렸던 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고 아마 이번 주 좀 이슈가 회계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빠졌는데 이 회사의 주요 고객사가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 회사의 GPU를 많이 어느 정도 좀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좀 불확실성이 또 가중되니까 이게 전체적인 투자 심리에도 약간은 좀 부정적으로 준 것 같아요. 사실 미국 경제 데이터 다 좋았고요. 물가도 안정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마존은 뭐라고 했냐면 내년에 750억 달러 투자한다고 했는데 대부분 AI 또 투자를 계속 하겠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뭐 나쁠 내용 별로 없어요. 뭐 슈퍼마이크로 빼고는 전체 분위기는 뭐 이렇게 펀더멘털 되게 좋은데 다만 시장은 지금 그러니까 미국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지금 시장이 눈높이가 너무 높구나. 이거를 좀 낮추는 작업은 좀 나오겠다. 좀 피로감을 느끼고 있구나. 이걸 느꼈던 그 실적 발표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개인적인 질문으로 들어보면 이사님 예상하고 어땠어요? 실적 발표하고. 예상보다 훨씬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30% 그냥 쉽게 얘기하지만 이 큰 회사가 지금 매출액이 클라우드 매출이 예를 들면 알파벳이 113억 달러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우리나라 돈으로 10조가 넘는 돈이죠. 근데 이 10조 넘는 매출에서 35% 성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등치에서 성장하는 아마존도 거니까. 대단한 게요. 아마존은 19% 나왔거든요. 그러면 좀 적어 보이잖아요. 근데 아마존은 뭐 다들 아시기에 훨씬 매출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가 분기에 막 19%씩 계속 성장하고 전분기도 고성장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전분기에 18% 성장인데 이번에 더 늘어났어요. 19%로. 그러니까 이 덩치 큰 회사들이 두 자릿수의 성장을 하는 건 정말 엄청난 일인데 그거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도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주가 지수가 워낙 많이 오른 저는 좀 피로감 때문 아닌가. 아니면 내용은 좋았는데 그거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좀 예상 밖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시장의 거죠? 반응은 저는 뭐 그렇다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눈높이가 이게 높은 데다가 아무리 좋아도 시장은 좀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일부 기업들은 성장이 조금 둔화될 조짐들이 좀 보이니까 이제 아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차익 매물이 나왔고 아마존은 시간의 거래에서 오히려 급등을 했어요.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기업마다 조금 다른 움직임 나왔지만 뭐 정리를 해드리면 미국의 빅테크 주가 그동안 올라갈 만했다. 그 놀라운 실적을 여전히 내고 있다. 네. AI 지출 여전히 이어진다. 네,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뭐 걱정할 거 없는 실적 발표였다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들으니까 훨씬 더 수월하네요. 쉽네요. 애플 빼고는 다 좋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게 귀에 들어오는데 애플은 사실 국내 반도체 또 부품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보니까 아이폰 판매 부진 우려 이거 있었고 더불어서 AI 업데이트는 또 기대감이 상존하고 있었는데 이건 실적 발표 후에 그런 반응이 어땠어요? 일단 실적 발표 후에 시간의 거래에서는 조금 빠졌어요. 한 1% 정도 빠졌는데 뭐 실적이 아주 나쁘다는 아닌데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그런 빅테크에 비하면 성장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매출 성장이 6%니까 아이폰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이폰 매출이 6%, 그러니까 한 자릿수 성장이죠. 근데 뭐 아시겠지만 워낙 아이폰은 그동안 많이 팔렸기 때문에 이게 두 자릿수 성장하는 게 사실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기를 옛날에는 2, 3년에 한 번씩 교체했는데 지금은 4년으로 늘어나 버렸어요. 교체 주기가. 그것도 영향을 줬고 또 한 가지 좀 안 좋았던 게 중국에서 성장이 계속 마이너스 나고 있어요. 중국이 주요 매출처잖아요. 네. 근데 중국 사업이 좀 잘 안 된다는 것도 확인이 됐고 다만 이제 중국 외에 특히 인도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해서 인도 쪽이 좀 이제 급성장하는 게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애플의 그 AI 인텔리전스 기능을 많이들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일단 부분적인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 챗 GPT랑 이렇게 통합하는 업데이트는 12월 달부터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이제 증권가에서는 내년을 기대하는 게 뭐냐면 내년 아이폰 17을 좀 기대한다. 왜냐하면 AI 업그레이드도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을 수가 있고 그리고 21년도에 제일 많이 그러니까 역대 아이폰 중에 제일 많이 팔린 게 21년도에 나온 그 아이폰 13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교체 주기가 딱 그럼 내년에 정확하게 4년이 딱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아이폰을 좀 기대한다면 긍정적인데 지금 당장의 좀 모멘텀, 이게 성장은 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애플에 대한 반응은 그냥 좀 미지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반면 우리나라 아이폰 관련주들은 주가가 엄청 빠졌어요.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폰 판매가 좀 생각보다 좀 안 좋을 거란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부품주들이 급락을 했는데 근데 이번 실적을 보면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아이폰이 작년보다는 16%더 증가, 아니 그러니까 6%더 팔린 건 맞기 때문에 역성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간극이 지금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부품주들도 조금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11월이 됐고 미국 3분기 GDP가 발표가 됐어요. 견조하게 발표가 됐고 또 근원 PCE 물가도 발표가 됐는데 이걸로 보는 전반적인 미국의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냥 이게 미국은 연착륙인 것 같아요. 계속 좋은 것 같아요. 꾸준하게 연착륙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미국의 GDP 성장률이 2.8인데 예상치가 2.9고 지난 분기가 3%니까 다소 좀 둔화는 됐지만 그 미국의 GDP의 장기 추세가 1.8% 정도 성장을 한대요. 꾸준하게 장기간. 그거보다 1%가 높으니까 그렇네요. 상당히 높은 수치죠. 그리고 미국은 소비 국가니까 소비 지출이 23년 1분기 이후로 가장 높은 3.7% 증가를 했고요. 기업 투자 3.3, 정부 지출도 5%. 그러니까 세부 항목들도 되게 좀 견조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이번 결과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내용이 거의 없고 또 연준이 지금 금리 인하를 이제 한 번은 세게 낮췄지만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낮출 가능성이 높잖아요.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어쨌든 데이터가 나왔다. 그리고 미국의 근원 PC 물가도 발표됐는데 2% 정도 이게 발표가 되면서 이제 전분기, 그러니까 이건 분기 단위의 그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달에 나왔던 이제 근원 PC 지표는 예상보다는 조금 올라갔지만 여전히 그 안정화된 모습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가 걱정도 지금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미국은 경기는 괜찮고 물가는 계속 안정화돼 있고 이 흔히 골디락스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디락스. 네, 미국의 아까 증시가 조금 둔화되는 모양새를 보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국은 연착륙 중인 거죠. 알겠습니다. 오픈 AI랑 브로드컴이 뭐 자체 AI 칩 개발한다 이런 얘기도 들려서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 의존도 낮출 거다 이런 분석인데 그러면은 엔비디아에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까요? 엔비디아에 좀 부정적일 수는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오픈 AI가
원래 엔비디아의 고객사가 많잖아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다 하는데 오픈AI도 주요 고객사인데 브로드컴하고 이제 같이 만든다고 하니까 그러면 엔비디아 칩 수요가 좀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언젠가 다가올 수밖에 없는 미래인 게 AI 시대에 어쨌든 많은 빅테크는 자체 칩을 만들기 다 원합니다. 왜냐면 엔비디아 칩이 너무 비싸거든요. 근데 대안이 없잖아요. 비싸도 엄청난 학습을 해야 되니까 이걸 지금은 쓰고 아마 내년까지는 계속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후년부터는 26년부터는 자체 칩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이제 학습은 어느 정도 끝나가니까 자기네들한테 이제 맞는 칩을 설계하고 뭐 TSMC나 뭐 삼성한테도 물량이 갔으면 좋겠는데 삼성 같은 파운드리 기업에 맡겨서 자기네들만을 위한 이제 특화 칩을 이제 탑재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의 일환으로 오픈 AI가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한다고 지금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땐 26년이나 27년 이후를 아마 대비하는 게 아닌가.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건 뭐냐면 원래 오픈 AI가 공장까지 다 자기가 만들려고 그랬어요. 직접 이제 아예 제조까지 하려고 펀딩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포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제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돈도 너무 많이 지금 들고. 삼성 파운드리도 그렇게 돈을 많이 쏟아부었는데도 수율이 잘 안 올라와서 힘들 정도니까 그래서 지금 오픈 AI는 일단 TSMC에 맡기는 쪽으로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만큼 제조가 어렵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언젠가는 엔비디아 의존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인데 다만 뭐 내년까지 그걸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차후에 한 2년 후부터는 조금씩 엔비디아도 좀 고민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좀 숙제가 좀 일부 그야말로 생겼다. 경쟁자가 이제 네. 대체제가. 근데 이게 오픈 AI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경쟁자가 이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분들은 좀 엔비디아 이제 뭐 젠슨왕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막 브로드컴도 산다 막 이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네, 브로드컴이 같이. 여기에 딱 최적화된 칩을 잘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군요. 자, 다시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엔비디아 하니까 생각나는 게 삼성전자거든요. 네. 3분기 실적, 확정 실적 발표가 있었고 주가는 이제 발표 후에는 올랐단 말이죠. 그리고 엔비디아 공급이 가능해졌나 봐요. 임박했나 봐요. 자꾸 이제 들리는. 직접 얘기는 한 건 아닌데 이제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근접한 것 같다 이제 약간. 정확한 워딩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써 있냐면요. 네. 뭐라고 했냐면 HBM3 요게 이제 지금 하이닉스가 독점 공급하고 네네네. 있잖아요. 요걸 4분기 중에 고객사 확대 판매가 가능할 것 같다. 그 얘기 뭐죠? 그럼 고객사 확대라는 게 엔비디아죠. 상당히 암시가 네. 아주 진하네요. 그래서 요거를 딱 일단 언급을 해줘 버렸고요. 네. 지금 이 HBM 사업 현황을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지금 HBM 전체 중에 HBM3 이게 이제 엔비디아에 들어갈 물량인데 네. 요게 비중이 지금 10% 초중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체 HBM 중에. 근데 4분기에 이게 50%까지 늘어날 거예요. 그 얘기 뭐죠? 엔비디아에 들어가야 이게 가능한 수치거든요, 사실상. 네. 그래서 우회적으로 엔비디아 4분기엔 아마 들어갈 걸로 제가 언급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한번 확 이렇게 급등했던 모습이 있었고, 그래서 시장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HBM3를 어쨌든 엔비디아에 납품을 해야 돼요. 네, 이거를 지금 원하는 거고, 한 애널리스트분은 그 이제 실적 보고 그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 보고서를 보니까 제목이 계획서만 갖다 주지 말고 제발 좀 증명서를 갖다 달라. 너무 다르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2분기 실적 발표할 때도 계획서를 줬거든요. 우리 3분기에 될 것 같은데요. 증명서가 안 왔어요, 사실은. 3분기에 안 와버렸잖아요. 실망을 해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는데 그분 이제 그 애널리스트 분의 의견은 그거예요. 증명서가 와야 된다. 근데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그 삼전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많은 가운데 이렇게 했다는 건 단순 면피성은 아니지 않을까요? 느낌상. 네, 그래서 아마 삼성도 지금 이번에도 만약에 공급 못하면 진짜 양치기 소년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아직 증명서가 온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증명서가 확실히 이제 나오면 시장은 이제 화끈하게 좀 반응을 해주겠죠.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나온 건 아니에요. 명백하게 뭐, 그러니까 가능성을 언급한 거지 100%는 아닙니다. 근데 가능성을 이렇게 언급했다는 것 자체는 네. 좀 근접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D램이나 이런 HBM 쪽에 대한 이제 그동안 주가가 좀 너무 안 좋았잖아요. 우려감은
일단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는 충분히 반영은 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파운드리인데, 네. 파운드리 아마 뉴스도 많이 보셨겠지만, 맞아요, 뭐 설비 막 이제 셧다운한다. 축소. 예. 근데 연말에 지금 4, 5, 7나노 공장을 30% 셧다운을 좀 해놨거든요. 이걸 50%까지 더 늘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은 이번 3분기에 파운드리가 1조 적자 봤어요. 1조 적자니까 왜 적자냐면 공장을 계속 가동시키거든요. 근데 수주가 없어요. 지금 주요 고객이 중국의 설계업체들이 좀 고객사가 많나 봐요. 근데 거기서도 주문이 좀 줄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빅테크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고 중국은 수주를 줄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지금 삼성은 어떻게 보면 공장은 있는데 생산할 만한 이제 이 고객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지금 걸릴 수밖에 없고 기대감은 조금 낮춘 상태에서 좀 내년을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엔 HBM3 요걸 이제 올해 안에 어쨌든 납품할지 요 부분이 결국 주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삼성전자에서 이제 엔비디아 공급을 어느 정도 암시를 한 다음에 약간 급등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 아직 여력이 있다면은 저희가 흔히들 얘기하는 그 소문에 사서 나중에 이제 뉴스가 확언이 나오면은 그때 팔아라 그것도 가능한 공식인가요?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근데 이게 그 정확한 건 뭐냐면 소문이 미리 들리잖아요. 그럼 네. 주가가 미리 오릅니다. 계속 꾸준히 올라요. 그럼 이제 소문을 아는 사람들은 먼저 샀었겠죠. 근데 그리고 나서 막상 뉴스가 나오면 이제 빠지는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주식 용어로 세론이다. 그러니까 그 뉴스가 나올 때 이제 판다. 네. 이런 개념인데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그걸 적용하기가 어려운 게 네. 소문은 좀 들리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안 올라갔어요, 아직. 주가 아직 6만 전자도 안 되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게 맞으려면은 소문이 들리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야 돼요. 돼요, 미리. 근데 삼성전자는 소문은 들리는데 사람들이 아직 신뢰를 안 하는 건지 모르지만 주가가 아직 오른 게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가가 뭐 지금 6만 원 이제 거의 그 근처니까 여기서 이것 때문에 갑자기 7만 원을 가 있어요. 네. 그럼 그게 맞을 수도 있겠죠. 미리 올랐으니까 뭐 막상 이제 엔비디아 공급했다고 탁 뉴스가 터지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정도 주가에서 엔비디아가 딱 이제 공급이 나왔다. 네. 그럼 오히려 주가는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만큼 더 많은 거예요. 네, 여력이 그러니까 큰 그때는 거예요. 소문에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게 아니라 뉴스에 살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른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반영된 거를 항상 확인하시고 그걸 좀 여러분들이 좀 그 상황에 맞게 대응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여력이 더 크기 때문에 상방으로. 그런 즐거운 고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정말 응원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주식 가운데서 최근에 계속 오르내리던 종목인 고려 아연이 최근에는 진짜 하한가를 갔는데 배경이 주주들을 너무너무 화나게 하는 그런 그야말로 충격적인 유상증자 공시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밸류업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완전 반대로 가는 그런 행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밸류업은 정말로 이게 뭐 정부 의지가 약해서 가망이 없다고 봐야 되는지 무슨 밸류업 ETF도 나온다는데 어떻게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이 밸류업은 정부가 판은 깔아줬잖아요. 그럼 이거를 행하는 주체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해야 돼요. 근데 뭐 물론 밸류업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이 밸류를 역행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어서 좀 아쉽고 예전에 그 두산그룹도 한번 있었잖아요. 두산 밥객감. 그 이슈도 있었고 근데 갑자기 또 이번에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이게 너무나 황당했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고려아연이 공개 매수하고 M&A 경쟁으로 50만 원에 있던 주가 150만 원 가버렸거든요. 근데 그 가고 나서 갑자기 유증이 터졌는데 그날 그래서 하한가를 갔죠. 시가총액이 30조 원이나 돼요. 근데 이 기업의 유상자 내용을 또 한번 들여다봤더니 일단 주주 대상도 아닙니다. 일반 공모예요. 일반 공모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다 신청할 수 있어요. 증권사 계좌 딱 트셔가지고 마치 우리 신규 상장의 공모주처럼 그걸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만큼이 새로운 주주들한테 또 이게 확산이 되겠죠. 그러면 주당 가치가 확 떨어집니다. 당연히 기존 주주는 피해가 어마어마해요. 기존 주주 가치가 완전히 크게 떨어지고 그리고
이 시설 투자하는 게 뭐 이러면 또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만약에 뭐 새로운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또 돈도 필요하고 네, 돈이 뭐 필요하다. 예, 뭐 자금 그러면 또 일부에서는 이해할 수도 명분이? 있었겠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빚 갚는데 2.5조거든요. 유상증자 금액이 2.3조가 빚 갚는 데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빚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이제 저기 MBK가 공격하면서 이제 공개 매수를 하다 보니까 방어하려고 자사주 매입을 많이 했죠. 그 자사주 매입 자금을 빌려서 했거든요. 근데 그거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경영권 방어하는데 왜 유상자를 이걸 또 왜 이 카드를 쓰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영권 방어하는 돈을 그대로 했으면 그거는 이제 갚으면 되는 건데 그거를 유증을 통해서 주주 가치를 훼손시켜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이건 분명하게 주주 가치를 완전히 훼손시키는, 해서는 반드시 안 되는 행위고 이거를 어쨌든 그 이제 이 금감원 측에서도 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 거라고 하더라고요. 세게 들여다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아마 하더라도 정정 공시를 해야 될 것 같고, 정정 공시 하게 되면 어쨌든 또 내년에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지금 분위기는. 그럼 내년에 하면은 만약에 이게 여기 고려 아연 측에서는 내년에 하게 되면 지금 지분율로 봤을 때는 어쨌든 그 주주총회 내년에 열리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전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주주명부 확정이 되니까 내년에 한 3월에 그 주주총회 할 때는 그 작년 지분율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결국엔 유상자 철회될 가능성이 저는 좀 많아요. 상당히 높다. 그래서 어쨌든 절차도 좀 무시한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때 이제 그 공개 매수할 때도 이런 것들을 써놔야 되거든요. 이런 절차들을. 근데 이런 걸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도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들을 전혀 안 써놓은 거죠. 그래서 금감원도 굉장히 지금 이게 좀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는 밸류업 하려고 지금 계속 애를 쓰고 있는데 기업들 몇몇 기업이 이걸 전혀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절대 이제 안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 네. 그래서 넘어가지 않겠다. 아마 요거는 철회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철회는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자꾸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 그냥 얼마나 지금 주주 가치 우습게 한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예. 주주를. 그래서 이제 저도 말씀드렸던 게 빨리 상법 개정을 해야 된다. 법을 개정하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온갖 소송이 다, 그러니까 이런 주주 가치를 이제 훼손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소송 걸어도요, 이런 일을 해도 뭐 방법이 없어요. 주주분들이 이길 방법이. 근거가 없으니까. 네,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한 줄만 좀 이제 주주를 위한 부분만 좀 넣어주면 네.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자꾸만 반복돼서 지금 가뜩이나 국내 증시 안 좋은데 그쵸. 지금 계속 찬물을 끼얹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이 한두 개의 뭐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플레이어들이 미꾸라지가 물 흐리는 것처럼 그렇죠. 그것도 되게 큰, 뭐 두산도 그렇고 예. 고려아연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들인데 왜 그러는 걸까? 이게 진짜 정부도 무시하고 주주도 무시하고 일반 국민도 무시하고. 아니 사실 이게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이걸 소송을 걸어서 만약에 막대한 뭐 주주들 피해 입혔으면 손해배상을 한다 이러면은 뭐 이걸 하겠습니까? 네. 예. 근데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네들한테 이제 유리한 쪽으로 이거를 이제 계획을 짜서 하는 건데, 어쨌든 이거를 당하는 주체는 주주들밖에 없어요. 주주들은 당하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방법이 없거든요. 막을 방법도 없고. 그래서 기업들 스스로가 주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정책을 마련을 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경영권에서 좀 밀릴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무리수를 둔 거죠. 예. 근데 무리수를 아무리 두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이거는 정말 너무 충격적인 일이 또 발생을 했고, 이러니 뭐 국장 떠난다는 말을 해도 그쵸. 지금 할 말이 없는 그런 행태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상법 개정이 꼭 돼서 근거가 네. 마련이 돼서 진짜 강제적으로라도 이런 건 좀 안 네, 되게끔 맞습니다.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제 금투세 얘기, 이게 유예되거나 폐지되거나라는 기대감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민주당에 보면 일부 의원들이 금투세 관련해서 보완 입법을 올렸다고 하는데, 보완 입법, 이 얘기가 의미하는 거는 금투세를 시행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닐까요? 네,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니까 저도 이제 그때 뉴스 보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폐지 아니면 이제 유예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뭐냐면 지금 민주당의 그 이번에 그 11명 의원이 법을 다시 발의했거든요. 보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투세가
내년에 시행을 전제로 하되 기본 공제액이 이게 5천만 원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1억 원 이상으로 올리자. 이렇게 이제 법을 이제 바꾼 거죠. 네. 바꿨고 2월 공제 이제 손익을 서로 통상하잖아요. 손익을 이제 합쳐서 뭐 올해 1억 벌었는데 내년에 1억 벌면 사실 안 본 건데 세금만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합쳐주는 건데 그게 지금 5년으로 돼 있는데 10년으로 늘려주겠다. 이렇게 했고 또 금투세 납부 방식도 해외 주식과 똑같이 금투세는 지금 원천징수로 돼 있어요. 네. 법에 의하면. 근데 이거를 그냥 나중에 확정 신고 개인이 알아서 그냥 차후에 신고하는 걸로 그렇게 좀 바꾸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얼핏 보면 내용이 좋아 보이기도 해요. 얼핏 딱 보면 이렇게 뭔가 좀 더 유연하게 바꿔주는 건가? 근데 결론은 뭐죠? 금투세 시행하자는 거예요. 결론 핵심은.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이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의 간격이 너무나 달라요. 개인 투자분들은 이걸 뭐 공제를 더해주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아까 고려한 사태도 보셨잖아요. 이런 지금 안 좋은 밸류를 다운시키는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왜 매기냐 이거예요. 그게 논리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주식하기 좋은 환경을 먼저 만들고 이제 미국처럼 그렇게 좀 선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금 매겨라. 이게 지금 개인 투자를 원하는 이제 논리인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은 뭐죠? 그냥 일단 5천만 원이 너무 적은가? 1억으로 해줄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하는 거는 하는 거고. 그냥 하자. 하되 불만이 있으시니까 이제 좀 올려주겠다. 이런 것들 좀 그러니까 세금을 좀 내는 사람들을 더 줄이게 만들겠다. 약간 이런 건데 개인 투자분들은 이런 거에 지금 전혀 고마워하지 않아요. 이게 아니고 그냥 금투세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폐지. 최근에 또 얼마 전에 그 설문조사 보니까 4명 중에 3명은 이제 금투세 반대한다. 이런 또 설문도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서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금투세 폐지 외치던 정성호 의원이 라디오 나가서 폐지한다 그랬는데 여기 법안에 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더 개인 투자분들의 지금 사실 지금 심기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금투세가 폐지나 유예 쪽으로 빨리 결론이 나야 코스닥이 살아날 수 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계속 좀 힘든 그런 좀 증시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설상가상으로 네.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조금 겹치는 느낌이라 네. 우리 증시가 어떻게 그러니까 될지 정말 너무 좀 답답하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일단 알겠고요. 자, 이번 주 외국인, 기관, 개인들 매수 종목 또 상승한 업종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에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안 좋은 가운데서도 어쨌든 상승한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좀 더 좋은 흐름이 이어질 걸로 보시는 건 어떤 분야입니까? 네, 일단 이제 오랜만에 카지노 업종이 좀 주가가 올랐는데 뭐 중국 관련해서 큰 이슈는 없지만 그래도 중국 부양책 지금 기대감 높아지고 있고 또 주가도 워낙 낙폭과대인 상황이고 또 일부 기업은 또 배당도 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카지노주들 한번 좀 다음 주까지도 연결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상화폐도 한 주는 더 오르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워낙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서 그런지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좀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상화폐 쪽도 한 번은 더 반등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그래도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흔들렸지만 소부장 기업들이 조금 살아났어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 온디바이스 AI 여기가 이제 다 반도체 소부장 쪽인데 이런 쪽도 한번 다음 주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보고서 염이사님께서 선정해 주신 거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그 KB증권의 이창민 연구원님이 그 2차 전지 소재 연간 전망인데 그 모처럼 참 2차 전지 긍정적인 그래요. 보고서여가지고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투자 의견 긍정적 의견 유지했고요. 펀더멘탈이 당장 좋아지는 건 아닌데 일단 그 올해 연말까지 지속될 이제 전방 수요 부진이 내년 상반기 들어선 반대로 오히려 좀 회복세로 전환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번이 이제 마지막 좀 고비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럼 주가는 이제 미리 좀 선반영을 하니까 이제 연말부터 내년 초를 본다면 좀 나아지는 분위기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리튬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지면서 배터리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가격이 실제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가격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전기차가 더 많이 팔리겠죠. 거기다가 이 최근에 유럽이 이제 중국산 전기차 관세부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있는데 실제 유럽의 전기차 판매 점유율이 중국이 6월에 11.1%였거든요. 근데 그 2달 연속 하락해서 7.7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가 타격을 받고 있는 것도 일단 긍정적인 부분이고, 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거 좀 안 좋게 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다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지하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 미국과 미국 기업들이 여기에 투자한 돈도 어마어마한데 네. 또 대부분이 공화당 텃밭에 많이 투자가 돼 있어요. 그들이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트럼프 후보가 그거를 갑자기 IRA 법안을 그냥 전격 폐지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전망은 어쨌든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에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의 6개 회사의 합산 매출액이 26%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무려 405%나 증가할 걸로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픽은 LNF랑 이제 삼성 SDI 이 두 개를 일단 꼽아주셨고, LNF 같은 경우는 테슬라 사이버 트럭에 이 양극재를 지금 공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 수혜를 좀 받을 것 같고, 또 삼성 SDI는 유럽에서 지금 내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때문에 전기차를 많이 팔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유럽 회사들의 배터리 재고 축적이 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삼성 SDI 구매를 좀 많이 해주겠죠. 배터리를.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긍정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뭐 2차 전지가 요새는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요즘엔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바닥을 잘 다져는 가는데 오르지는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만약에 맞다면 주가는 아마 내년 상반기에 괜찮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이 보고서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월 첫째 주말 토요일 순서 연불리의 비밀 노트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 또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때 이제 했던 말 중에 가장 이제 몇 가지 눈에 띄는 거는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관세 무조건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를 굉장히 찬양했죠. 스타링크를 되게 또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이 또 좋았어요. 여기 이제 이런 발언이 나오고 나서 인공위성 섹터들이 좋았고, 또